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퇴를 진행하기 전에 방금 그 질문 나온 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첨언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자동화가 되고, 근데 이제 개발자에 대한 부분이 기존의 환경을 조금 더 고수를 하려는 좀 성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외주에 대한 개발자분들의 협업이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해외에서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경쟁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이제 랩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보통 저희 회사 내부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랩스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뭐냐면 저희 내부에 있는 많은 개발자들이 실제 고객사에 있는 개발자와 함께 하나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데브옵스의 프로세스를 그 고객에 있는 개발자분들에게 이식을 시켜드리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서비스들을 통해서 실예로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호주의 헤리티지 뱅크 같은 곳이 약 한 3개월 정도 저희 레드햇의 개발자들과 뱅크의 개발자들, 그 다음에 외주 개발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3개월 동안 합숙하면서 이런 데브옵스에 대한 프로세스들을 실제로 고객사들이 적용을 했고요. 저희가 그 3개월 동안 헤리티지 뱅크에 뭔가 서비스를 개발해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때 3개월 동안 진행했던 거는 데브옵스의 파이프라인은 이렇게 가고 프로세스는 이렇게 간다 라는 부분을 저희가 같이 협업하면서 교육을 했던 거고, 그 이후에 프로젝트를 통해서 헤리티지 뱅크가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컨테이너 기반의 데브옵스 환경으로 구축이 된 사례들, 이런 사례들이 해외에는 굉장히 많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UTL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세션을 제가 이제 요청받으면서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그게 뭐였냐면 GSITM 인력분들이 UTL을 잘 하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UTL을 할 수 있는가?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GSITM 분들은 내부의 시스템을 UTL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외부의 고객사를 대상으로 UTL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UTL 프로젝트를 그동안 진행을 해오면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결론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딱 하나였는데,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아마 답을 아실 것 같아요. 영화나 미국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뭔가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전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UTL 프로젝트도 명분이 있어야지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UTL을 하냐라고 했을 때, 이 UTL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 UTL을 했을 때 뭐가 좋아지고 뭐가 잘 된다라고 결론이 서야지만 이 UTL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GSITM에서도 UTL을 시작하기 전에 이 명분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넣어놓은 게 왜 UTL을 해야 되는가? 과연 명분이 뭐가 있느냐라는 거를 먼저 적었고요. 그 다음에 UTL을 할 때 거기에 필요한 고려사항들, 그리고 UTL은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하는 거냐, 마지막으로 레드햇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지 정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UTL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명분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지금 보시는 장표는 OS의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냐라는 건데, 요즘에는 이런 장표가 안 나옵니다. 요즘에 화두는 대세는 OS가 아니고 가상화, 클라우드, 컨테이너 이런 기술이다 보니까 OS에 대한 점유율을 표시하고 이런 장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자료기도 하고 세계시장 점유율이기도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단지 조금 보실 점은 기존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던 메인프레임이나 유닉스가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점유율 시장에서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장표는 이제 기사에서 나온 장표인데, 국내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국내에서도 리눅스가 굉장히 많이 쓰인다라는 내용이 기사가 이제 표가 나온 겁니다. IDC 자료로
이티뉴스에서 2016년도에 만든 자료인데 여기에서는 2015년도까지는 리눅스가 47%였다. 근데 16년도에는 50% 정도로 윈도우보다 많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 유닉스는 한 0.2% 정도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2017년도 기사를 보니까 이것도 IDC 자료인데 2016년도에 50.4%로 리눅스가 더 많이 점유율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컨테이너 기술이 막 나와서 이제 활성화가 되기 시작할 때였고 지금 컨테이너가 한참 활성화되고 있는 시장에서는 훨씬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OS가 유닉스가 아닌 x86 기반으로 간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검토를 할 때 U2L 전환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IoT, NFV,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에브리싱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가상화, 클라우드, 컨테이너 이런 기술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리눅스 시장으로 가는 게 필수가 됐습니다. 전 세계 퍼블릭 클라우드 10개, 탑 10에 있는 10개의 클라우드 퍼블릭 벤더 중에 9개가 기반이 리눅스 기반입니다. 대부분의 시장이 이미 리눅스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소프트웨어 벤더들이 출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가장 첫 번째 테스트 운영체제가 리눅스 운영체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리눅스 기반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리눅스가 이제는 대세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도 U2L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U2L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가장 많은 명분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용입니다. TCO를 절감하고 ROI를 증가시키는 이 비용적인 부분이 U2L 하나 직접적인 원인이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U2L을 해보면 비용이 절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비용적인 부분도 하나의 명분이 되기도 하고요. 다음에 또 하나의 명분을 말씀을 드리면 유닉스 시장이 위축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제가 HP 엔지니어한테 받은 장표인데 보통 유닉스 CPU를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 보통 들어가는 비용이 2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CPU를 하나를 개발하려면 2조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기존에 유닉스가 많이 팔렸을 때는 2조 원 이상의 이익을 얻어들이기 때문에 CPU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됐는데 지금 유닉스 시장이 점차 축소가 되면서 이 2조 원의 개발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이 축소가 되고 있다는 게 두 번째죠. 그러다 보니까 CPU를 개발하는 이 주기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텀으로 개발하던 CPU의 개발 주기가 계속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최근에 2017년도에 IBM하고 HP에서 두 군데 모두 CPU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CPU를 발표한 것들의 실제 내부를 보시면 거의 5년 만에 발표가 됐죠. 근데 이 아이테니움 9700이라는 CPU가 실제적으로는 아이테니움 9500과 동일한 아키텍처입니다. 단지 코어스만 늘린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개발비를 줄이고 조금 더 성능 좋은 CPU를 개발하려고 단지 코어스만 늘린 9700을 출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점차 주기도 늘어나고 성능에 대한 부분도 점차 간극이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반면에 인텔 같은 경우에는 매년 1개에서 2개 정도의 CPU를 개발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개의 CPU, 2개는 모바일 기반의 CPU이긴 합니다만 3개의 CPU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매년 CPU가 출시가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개발을 하더라도 충분한 이익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만큼 시장 자체도 이미 x86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퍼포먼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 지금 유닉스의 대형 유닉스 성능을 대부분 x86이 따라잡고 그 이상의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보통 성능 얘기하면 TPMC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최근에 IBM이나 HP 같은 하드웨어 벤더들에서 더 이상 TPMC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고객분들이 TPMC 자료를 요청하면 대부분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자료를 드리거나 또는 지금 보시는 SAPS라고 하는 SAP의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벤치마크 그 자료인데 그 SAPS를 기반으로 해서 TPMC로 변환을 해서 제공하는 정도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SAPS라고 하는 이 벤치마크 결과를 가지고 보더라도 이미 기존의 유닉스 하드웨어의 성능을 뛰어넘는 x86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IT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시장에서 가장 보수적인 단체를 예를 들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는 금융권이고요. 또 하나는 군입니다. 국방. 근데 이제 국방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어려워서 조금 전환이 늦은 편이고요. 금융권은 워낙 폐쇄적이고 보안성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따지다 보니까 규제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늦은 편인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금융권의 추세를 볼 때 3차 이동까지 1차 이동, 2차 이동,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보통 구분을 합니다. 뭔가 하나의 트렌드가 진행을 할 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보통 진행을 하게 되는데 U2L의 트렌드를 보더라도 1차 이동, 2차 이동이 이미 지나갔고요. 3차 이동, 팔로워 단계에 있는 고객분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1차 이동 단계는 2014년 진행했던 KRX 익스처 플러스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가 어떻게 보면 1차 이동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지금 현재 매매 시스템 자체가 U2L로 리눅스 기반으로 돌아가고 잘 운영되면서 1차 이동 관련돼서 증권사들이 다 대부분 U2L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 2차 이동 때는 보험업, 생명보험사, 특히 삼성생명, 삼성화재, SAP, ERP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보험업계도 U2L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카카오뱅크나 K뱅크 이런 곳에서도 지금 리눅스 기반으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신한은행이나 KB뱅크 이런 곳에서도 U2L 프로젝트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금융권에서 가장 미션 크리티컬한 서비스는 계정계 시스템들입니다. 이 계정계 시스템들조차도 지금 U2L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잠깐 써놨습니다만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정계, DB나 AP 서버들도 U2L을 완료를 했고요. 은행도 해외은행 서비스라던가 이런 것들, 계정계 업무도 U2L을 진행을 했고 최근에 오픈 API 프로젝트까지도 리눅스 기반의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고요. KB도 아시다시피 KB뱅크도 차세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리눅스 기반으로 다 지금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죠. 금융권은 2016년, 17년도부터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NDA 때문에 실제 사례 어떤 업무로 이게 도입이 됐다라고까지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례가 진행이 됐고요. 신한금융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룹사에 이제 은행도 있고 증권도 있고 굉장히 많은 파트가 있다 보니까 금융그룹이라는 곳 자체에서 TFT 팀을 구축해서 이 TFT 팀에서 어떻게 로드맵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도부터 실제로 이 프로젝트 TF팀에 참석을 해서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검토 단계도 거의 한 2년 가까이 U2L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U2L을 미리 전환을 해볼 것이다. 이런 부분부터 진행을 했었고 지금 현재 확대 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U2L이 필요한 명분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내에서 U2L을 진행하시거나 또는 고객사를 대상으로 U2L을 진행하시더라도 가장 먼저 진행해야 될 건 이런 명분이
어떻게 고객들한테 어필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UTL을 진행하면서 어떤 고려사항들을 가져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려면 가장 먼저 진행이 돼야 될 거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앞서 컨테이너에 대한 기술을 말씀을 드리면서도 데브옵스를 적용하기 위해서 뭔가 내부적으로 개발자들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UTL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도입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UTL을 진행하면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5가지 부분입니다. 보안의 취약성, 리눅스를 도입하면서 가장 꺼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보안이 약하다. 이런 부분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싸다. 싼데 실제 해보니까 비싸더라.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지원도 잘 안 된다. 버그가 많다. 불안전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미 여러 가지 얘기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닉스의 인증, 보안 인증이 EAL4+라고 하는 CC 인증을 받았거든요. 마찬가지로 리눅스도 EAL4+ 인증입니다. 똑같은 인증 단계를 거치고 있고 레드햇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리눅스에서 발생하는 버그나 시큐리티 버그 이런 것들에 대한 95%를 원데이 안에 처리를 합니다. 그만큼 빠르게 보안 대응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비용적인 부분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원적인 부분도 당연히 레드햇 같은 회사를 통해서 UTL을 진행하시면 레드햇이라는 회사가 지원을 해드리죠. 그렇지 않고 커뮤니티를 쓰시면 직접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런 레드햇 같은 벤더를 이용하시거나 하면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버그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벤더에서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으로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전환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을 4가지로 우선 잡아봤는데 첫 번째는 업무별로 우선순위를 잡는 게 중요하다. 이 4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1번하고 4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1번은 UTL을 진행하려면 가장 필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업무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업무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어야 이거를 쉽게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런 서버 설정하고 유지보수 지원까지 진행한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진행되는 게 이 업무 중요도에 대한 분류를 하는 게 첫 번째인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기존에 운영하던 분들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갑자기 GSITM의 IT 시스템을 보고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GSITM의 서비스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듯이 여러분이 고객사를 가거나 하더라도 그 고객사의 어떤 업무가 가장 중요한지 어떤 업무가 조금 덜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과의 릴레이션십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미션 크리티컬한 서비스가 어떤 게 있는지 스케일업이 가능한 서비스들 또는 스케일아웃이 가능한 서비스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분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난이도들, 성능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겠죠. 제가 은행권에 대한 UTL 프로젝트를 좀 많이 해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사가 대충 됩니다. 이제 파이낸스 인더스트리에서 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대충 은행권에서 이런 업무들이 리스트가 있고 이런 업무 중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좀 먼저 해도 돼 라는 분류를 제가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고객 온라인 업무 이런 것들 3순위입니다. 3순위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1순위라고 하는 게 가장 쉽게 옮길 수 있는 업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고객 업무는 바로 돈과 직결이 되죠. 그렇다 보니까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정계 시스템, 그 다음에 채널, 통합, EAI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들어가고 조금 쉬운 것들은 CRM, 그 다음에 이메일, 그룹웨어 대부분 회사의 이메일이나 그룹웨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업무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진행을 하는 건 U2L을 진행할 때 어떤 업무들이 있고 그 업무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이냐를 판별하는 게 첫 번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업무들에 대한 기술적인 난이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DB 서버, 간단하게 우선 DB 서버하고 AP 서버, 웹 서버 이 정도로 지금 잡았는데 DB 서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유닉스 기반의 오라클을 가장 많이 쓰시죠. 대부분의 기업에서 그렇게 쓰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거를 X86으로 넘어가면서도 오라클을 쓸 거냐? 근데 U2L을 진행하시는 고객사 분들 중에 상당수가 오라클이 싫어서 U2L을 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제 오라클을 어떻게 하면 오픈소스나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바꿀 수 있느냐에 대한 검토도 많이 하세요. 물론 어렵습니다. DB를 바꾸는 것 자체는 여기 DB 엔지니어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데 하지만 많은 기업들 예를 들어서 PostgreSQL 같은 경우에 EDB라는 별도의 엔터프라이즈가 있죠. 이런 EDB 같은 곳에서도 오라클을 마이그레이션하는 툴을 제공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마이그레이션 툴을 제공해서 가급적이면 잘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라클을 오라클로 바꾸는 건 정말 쉽습니다. 물론 버전업에 대한 이슈가 있지만 대부분 오라클에서 오라클로 바꾸는 건 오라클 엔지니어가 알아서 다 합니다. 오라클 엔지니어가 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 같은 레드햇 엔지니어나 이런 사람들이 할 일은 없어요. DB 엔지니어, DB 운영자분은 아마 옆에서 조금 참견을 하실 필요는 있겠죠. 근데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DB를 오픈소스나 SQL 서버로 변경을 한다.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할 일이 많아집니다. 이제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 RAC로 구성했다면 얘를 클러스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작업을 해야 되고요. 이 경우에는 조금 시간적인 부분이나 비용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죠.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이제 어떻게 보면 U2L을 진행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마이그레이션입니다. 근데 쉬울 때는 정말 쉽고요. 어려울 땐 정말 어려운 게 또 이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웹서버를 말씀드리면 웹서버는 정말 쉬워요. 그냥 기존에 있던 소스 그대로 가져다가 붙이면 됩니다. 얘는 정말 할 일이 없어요. 누구도 할 수 있는 게 웹서버의 마이그레이션인데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이제 패키지 소프트웨어, 인하우스 개발된 소프트웨어냐 아니면 패키지 소프트웨어냐 자바로 개발된 거냐 C로 개발된 거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그나마 난이도가 낮은 건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자바 소프트웨어가 난이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버전을 유지하거나 버전 업그레이드 할 때 어쨌든 패키지 소프트웨어 벤더에서 기본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자바 JVM을 공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버전에 대한 차이점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웹로직이나 웹스피어 같은 상용 벤더의 제품을 쓰고 있다라면 그걸 그대로 옮겨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레드햇의 JBoss라고 하는 미드웨어나 아니면 톰캣 같은 오픈소스를 쓰실 수도 있겠죠. 마이그레이션 하더라도 대부분의 기능이 호환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공수는 필요하지만 크게 어렵진 않다. 근데 가장 많은 비용과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게 바로 이 C로 개발되어 있을 경우의 문제점입니다. 뒤에서 장표가 하나 나오니까 그때 이제 이 C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왜 어려운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술적인 난이도를 구분으로 해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옮겨갈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다음에 2번하고 3번을 제가 묶어버렸는데 하드웨어를 어떻게 옮길 거냐 유닉스 하드웨어, 엘파 이렇게 나눠서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X86으로 넘길 거냐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가상화로 갈 거냐 베어메탈로 갈 거냐 클라우드로 갈 거냐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겠죠. 이런 부분들은 레드햇에서 충분히 가이드를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의 사용률이라던가 성능들을 분석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시스템에 매핑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서비스 자체가 가상화에 적합한지 베어메탈인지 클라우드인지 이런 거를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뒤에 프로세스도 나오지만 그런 단계가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1번하고 4번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4번입니다.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레드햇이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릴 수가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교육 서비스라던가 아니면은 레드햇 엔지니어가 직접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요. 전화나 웹메일 통한 지원을 해드릴 수도 있고, 이런 지원들을 체계를 갖춰야 된다라는 건데, 제가 이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존의 유닉스를 쓰시던 고객분들은 대부분이, 아마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장애나면 콜하면 유닉스 엔지니어가 와서 다 해결하고 갑니다. 원타임이에요. 그냥 거기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장애가 나면 전화하고 벤더 엔지니어 부르면 와서 어떻게든 해결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운영자는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고객들인데, U2L로 전환을 하자마자 장애가 나서 불렀더니 하드웨어 엔지니어는 이거 OS 문제인 것 같은데요?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OS 엔지니어를 또 불러야 되고, OS 엔지니어는 이거 어플리케이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불러야 되고,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는 이거 다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시 다 불러가지고 또 해결을 합니다. 보통 이제 고객들은 핑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핑퐁은 아닙니다. 이게 핑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존의 유닉스 벤더에서 원타임으로 제공하던 것들을 각각의 벤더들이 나눠서 제공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U2L을 진행하면 고객사분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인식의 전환이라고 했잖아요. 그 인식의 전환 중에 하나는 내가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내가 자체적으로 기술력이 있어야지만이 U2L을 진행했을 때 그거를 잘 운영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제가 실제로 KRX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선도 개발만 1년 반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본 개발을 2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프로젝트가 3년 반 동안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익스처 플러스라는 프로젝트를 런칭을 했는데, 그걸 하면서 제가 교육만 한 달 넘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 프로젝트 기간 내에 그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진행한 교육만 한 달 넘게 진행을 했고, 그 이상으로 교육을 하고 그런 프로젝트들을 다 같이 진행을 해봐야지만이 내부적으로 뭔가 기술력을 갖추고 U2L을 했을 때 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2L을 그러면 진행하는데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진행하느냐. 기본적으로 플랜 단계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명분이라는 거를 가지고 고객을 설득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명분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프리어세스먼트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실제로 시작하기 전에 파일럿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해보면 어느 정도 비용 절감 효과나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해서 프리어세스먼트를 진행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합니다. 네,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어세스먼트를 해서 서비스 시스템 구축하고 마이그레이션 진행하는 형태로 그렇게 되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시면 어세스먼트부터 이제 실제로 마이그레이션까지는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환경조사, 그 다음에 테스트, 마이그레이션, 옵티마이제이션. 이 옵티마이제이션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없으면 실제로 성능적인 부분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크게 4단계로 나눌 수가 있고, 각각의 단계를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경조사 및 대상 선정 단계고요.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스템 현안 조사하는 부분,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어플리케이션, 하드웨어부터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사용률부터 그 이후의 모든 서비스들까지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튜닝이 되어 있는지까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조사 단계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이 업무가 어떤 영향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아까 난이도 말씀드렸죠? 그 난이도에 대한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난이도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U2L 대상을 선정해서 인프라 용량을 설계하는 거. 향후에 어떤 인프라로 갈 것이다 라는 인프라 용량 설계하는 단계, 이렇게 4단계가 환경조사 및 대상 선정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환경조사 및 대상 선정 단계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U2L 이행팀, 서비스 운영팀, 뭐 이렇게, 그 다음 파트너, 뭐 협력업체 이렇게 써놨는데 대부분 U2L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이 2개의 팀이 다 합니다. 서비스 운영팀과 U2L 이행팀. U2L 이행팀은 이제 뭐 GSITM 측에서 진행하신다면 GSITM이 되실 테고요. 서비스 운영팀은 고객사가 될 수도 있고 GSITM 내부 인력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두 팀이 잘 이런 부분들을 태스크를 진행을 해야지만이 실제적으로 결과를 가질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내용도 나오잖아요. 실제로 이 프로세스가 KRX에서 3년 반 동안 진행한 프로세스를 정리를 해놓은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었던 문서들을 제가 아웃풋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시겠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굉장히 많은 문서가 나와요. 그런 문서들이 아웃풋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준비하고 테스트 단계입니다. 이행계획서를 작성을 했으니까 작성하면 인프라 시스템을 구성해서 마이그레이션 하는 사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 포팅 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우선 가장 쉬운 것들부터 하나씩 넘기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서비스 테스트를 해서 별 이상이 없는지 어느 부분에서 장애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아웃풋들과 이런 담당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형태로 가게 되고요. 세 번째는 실제 마이그레이션입니다. 이제 상세 절차서 서비스를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에 대한 상세 절차서를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하죠. 서비스를 가능하면 다운타임 없이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게 진행되는 시기는 운영자들이 싫어하는 추석이나 설날 많이 진행이 됩니다. KRX도 추석 때 오픈을 했고요. 대부분 다 추석 때 아니면 설날 때 오픈을 하죠. 네, 그래서 이런 마이그레이션은 이런 상세 절차서를 거쳐서 준비를 다 하고 성능 측정도 진행합니다. KRX를 사례로 들면 KRX는 기존 시스템 IBM의 AIX로 되어 있었는데 그 성능보다 80배에서 2만 배까지의 성능이 나왔습니다. KRX에서 U2L을 진행하면서 레드햇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로우 레이턴시 환경에서 그 패킷을 주고받는데 80 마이크로세크 미만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증권거래소의 탑5가 80 마이크로세크 미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를 처리하는데 80 마이크로세크 미만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레드햇 측에 요구하는 사항이 하나였습니다. 딱 하나. 성능적으로. 근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 이행전 성능 측정을 해보니까 60 마이크로세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 세계 탑5 안에 듭니다. 라고 했고 그게 커밋이 됐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 전환 작업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실제 마이그레이션 진행하면서 서비스 전환 작업까지 진행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런 이행별 시나리오나 결과서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성능 측정, 성능 최적화 단계까지 그리고 이게 끝나면 안정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KRX는 성능 최적화까지 진행을 하고 서비스 오픈을 했습니다. 시스템 안정화는 그 이후에 3개월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U2L을 진행하면서 레드햇이라는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레드햇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요. 다 할 수 있는 기술도 없습니다. 그래서 레드햇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존의 서비스를 분석하는 단계, 기존의 서비스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으면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마이그레이션하고 어떤 툴을 쓰고 있었으면 그 툴 대신에 이 툴을 쓸 수 있다. 이런 에코시스템 매핑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에 대한 분석, 난이도 분석들을 진행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보시는 다양한 형태의 기술들을 지원을 합니다. 대부분 OS에 대한 기술이에요. 유닉스에서 리눅스로 전환할 때 제일 먼저 진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컴파일러에 대한 차이점들이 발생을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눅시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엔디안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 시간대가 이렇게 뒤바뀌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연도 쓰고 월 쓰고 일 쓰죠. 근데 해외에서는 일 쓰고 월 쓰고 년 쓰는 데도 있고 월 쓰고 일 쓰고 년 쓰는 데도 있죠. 이게 서로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잡아드리는 역할도 하고요. 뭐 튜닝이라던가 뭐 시큐리티, 뭐 파일 시스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레드햇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프로젝트를 정말 진행했을 때 효과를 가질 수 있느냐 이거를 알려드려야지만 거기에 효과 있네? 하자 이렇게 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프리 어세스먼트라는 거를 저희가 보통 진행을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세스먼트 실제 프로젝트 하기 전에 프리 어세스먼트라는 거를 진행해서 실제 이 지금 보시는 장표는 저희가 금융사, 작년에 금융사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프리 어세스먼트를 진행해서 나온 결과고요. IBM의 시스템을 X86으로 전환을 하고 뭐 기관계, 채널계 이런 시스템들을 다 전환해서 가상화나 베어메탈로 전환했을 때 어느 정도의 비염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약 65%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결론이 나왔고요. 소프트웨어는 조금 다릅니다. 절감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소프트웨어가 대부분 라이센스가 코어 단위 라이센스잖아요. 근데 유닉스보다는 리눅스가 코어 수가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소프트웨어가 늘어나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 다행히 여기에서는 오라클 RAC도 그대로 가고 뭐 패키지도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하면 쓰겠다라고 해서 전환을 해봤더니 한 5% 정도 감소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의 절감 효과를 가질 수 있었다. 이거는 5년 TCO. 그래서 이 정도의 이런 분석을 고객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면 이제 고객분들이 보고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하시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GSITM에서 만약에 UTL을 진행하시려면 앞서 말씀드렸던 아키텍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분석을 시스템을 분석해서 뭔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UTL을 할 때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고 물어봤을 때 뭐 C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바 기술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한두 분씩은 가지고 계시는 기술이고 리눅스 기술도 대부분 있으시거든요.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이런 아키텍처를 그리고 이런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오히려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C를 기반으로 했을 때 되게 난이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C를 기반으로 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항상 하는 형태인데 우선 유닉스 기반의 C로 된 인하우스 개발된 개발 솔루션이 있으면 소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근데 소스가 없으면 안 합니다. UTL 안 해요. 소스가 없으면 개발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스가 없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나오고요. 소스가 있으면 유닉스에서 우선 컴파일을 해봅니다. 근데 컴파일 할 때 유닉스는 원래 유닉스의 CC 컴파일러가 있거든요. 그거 대신에 유닉스의 GCC 컴파일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닉스의 GCC 컴파일러를 설치해서 유닉스의 GCC 컴파일러에서 돌려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에러가 있어요. 그것들을 먼저 잡죠. 얘네들을 먼저 잡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리눅스로 포팅을 해서 리눅스에서 다시 GCC로 컴파일러를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또 테스트를 하고 버그를 수정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만들고요. 제가 생각나는 것 중에 가장 이제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스마트카드, 한국 스마트카드라는 데 아시죠? 지금 대부분 다 버스카드 쓰시잖아요.
거기가 이제 유닉스 기반의 C 컴파일러로 돼 있었는데 이거를 리눅스로 U2L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프로젝트를 실제로 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스마트 카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갔어요. 리눅스에서 GCC 컴파일러까지 해보고 잘 돌아가니까 우리는 성능적으로 좀 더 GCC보다 좀 더 나은 컴파일러를 써보고 싶다라고 해서 인텔 컴파일러를 실제로 구매해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컴파일을 해서 실제로 바이너리 만들어가지고 구현을 진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마이그레이션을 해보니까 대충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린더라 라는 거를 이제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는데 이거를 보여드리면 대부분 그럼 이거 기준으로 프로젝트 기간을 산정해 볼까? 라고 얘기하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전에 분석이 필요해요. 이거는 그냥 노멀하게 잡은 거고요. 와스나 이런 것들은 보통 와르당 3일, EJB 같은 경우는 업무당 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그냥 와르 같은 경우에는 말아가지고 그냥 이쪽에 올렸을 때 잘 돌아가면 끝이에요. 더 이상 할 거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잡아서 3일이지만 훨씬 더 시간이 적게 소요되기도 하죠. 근데 EJB 업무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이 경우에는 분석해가지고 뭔가 변환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작업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편입니다. 그다음 자체 개발 자바, 이것들도 조금 대부분은 이제 표준화를 따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요. C 같은 경우에가 조금 오래 걸리는 편이라서 모듈당 3일 정도로 저희가 잡았고 패키지 어플리케이션도 기본적으로 이제 패키지 마이그레이션 형태로 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다라고 하고요. DB 서버는 이제 오라클이냐 티베로냐 마이스퀘어냐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전환을 할 거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예전에는 오라클에서 오라클로 가겠다라고 하는 고객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오라클에서 포스트그레스QL이나 마이스퀘어, 마리아DB 또는 노에스퀘어 이런 쪽으로 바꾸는 사례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도 기존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기술만 가지고 계시다면 이제는 오픈소스에 대한 기술도 어느 정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죠. 최근에 이제 MS에서 SQL 서버를 리눅스 위에 올리는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SQL 서버 2019 버전에서는 윈도우즈하고 완전 동일한 기능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지금 대규모 프로젝트를 리눅스 기반의 SQL 서버로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어딘지는 나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딘지는 나중에 생각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이그레이션 할 때 어떻게 투행하고 어느 정도 공수가 들어간다라는 내용이고 처음에 세션 진행하면서 U2L을 진행할 때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기술보다 클라우드로 이제까지 넘어가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 이런 질문도 해주셨는데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 얘도 마찬가지로 기술보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근데 클라우드를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나와 있는 클라우드 아키텍처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해요. 워크로드가 전혀 다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워크로드와 클라우드 워크로드는 전혀 달라요. 전통적인 워크로드는 그냥 서비스 만들어서 운영하고 얘를 좀 더 안정화하려면 RAC 구성하거나 HA 구성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었죠. 그리고 자원이 모자라면 CPU 추가하고 메모리 추가하고 디스크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었죠. 이게 전통적인 워크로드이고 클라우드 워크로드는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워크로드는 분산해서 구성을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대형 서비스를 하나를 만들어서 구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개의 서비스를 가지고 하나의 큰 서비스를 이룬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굉장히 운영자들이 싫어하는 단어인데 VM이 실패하더라도 그거를 허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운영자들은 뭔가 하나 다운되면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 투입해서 어떻게든 먼저 복구해야 되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클라우드에서는 그러시면 안 돼요. 클라우드는 10개의 서비스가 동일한 서비스를 하다가 하나가 죽으면 하나를 그냥 띄우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죽었다고 해서 얘를 복구하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사상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사상을 쉽게 접목하기가 어려워요. 잘 인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클라우드에 대한 아키텍처 이해가 필요하고요. 뭐 그 위에 밑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런 그 클라우드 워크로드를 먼저 이해를 해야지만이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런 워크로드를 이해를 하시면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리프트 앤 시프트로 가겠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존의 트레디셔널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그냥 딱 떠가지고 여기다 옮겨놓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는 아직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상태다, 인식의 전환이 덜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식의 전환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오픈소스에 대한 얘기를 원래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이미 잘 알고 계시다고 해서 이 부분은 뺐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에 대한 이해도 좀 더 있으면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는 제가 그 JDK 요즘 이슈, 작년에 과금 진행하면서 이슈 발생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쭉 제가 써놓은 건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장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